한국이 1인당 GDP에서 오랜 이웃인 일본을 마침내 넘어섰지만 동시에 대만에게는 다시 뒤처졌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뉴스죠. 국가통계상으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는데 왜 우리의 현실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노후 걱정은 커져만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코니사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1인당 GDP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가리고 있는 우리 삶의 진짜 경제 설계도를 파헤쳐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국가 경제의 성적표랑 실제 마트나 시장에서 느끼는 팍팍한 현실 사이의 거리가 요즘처럼 멀게 느껴진 적도 드물 겁니다. 아, 진짜 멀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글로벌 금융기관인 UBS가 발표한 글로벌 웰스 리포트를 보면 아주 눈에 띄는 데이터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어떤 데이터인가요?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부자가 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1위로 한국이 꼽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1위라고요? 네, 성인 1명당 평균 순자산이 약 3억 7천만 원 수준에 다다른다고 집계되었거든요. 잠깐만요. 3억 7천만 원이요?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생각하실 텐데요. 제 주변에 그 정도 자산을 가진 평범한 직장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거든요. 다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이거 약간 평균의 함정 같은 거 아닌가요? 소수의 초고액 자산가들, 그러니까 뭐 수백억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통계 평균을 위로 확 끌어올려서 착시를 만든 것 아닙니까? 네,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사실 경제를 분석할 때 평균값만 보면 그런 오류에 빠지기 되게 쉽거든요. 그쵸. 상위 1%가 다 가져가는 구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중위순자산이라는 지표를 살펴봅니다. 중위 순자산이요? 그건 아까 그 평균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체육 시간에 키 순서대로 줄을 서는 거랑 비슷해요. 대한민국 성인들을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가장 많은 사람 순서대로 일렬로 쫙 세웠을 때 딱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자산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극단적인 부자들의 영향을 덜어내고 진짜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위 순자산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은 약 1억 5,400만 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일본의 1억 5,100만 원을 앞선 수치입니다. 와,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도 우리가 더 부자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상위의 1% 초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을 1대1로 비교해봐도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다는 팩트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알겠습니다. 통계가 그렇다면 사실로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생깁니다. 어떤 미스터리죠? 숫자상으로 우리가 부유해진 게 맞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부를 일상에서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깊이 이해하려면 지금 동북아시아 3국, 즉 한국, 일본, 대만의 경제 성적표가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그 현상을 좀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어떻게 다른 성적표를 받고 있나요? 현재 한국은 2022년을 기점으로 1인당 명목 GDP에서 일본을 공식적으로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만이 무려 22년 만에 한국을 역전하고 앞으로 치고 나갔죠. 한쪽은 이겼는데 다른 한쪽한테는 밀려네요? 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망을 보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격차는 2031년까지 오히려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와, 통계치랑 현실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이걸 배의 크기와 속도로 비유하면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오, 배의 크기요? 네, 전체 경제 규모, 즉 배의 덩치로 치면 세계 4위인 일본은 우리보다 2.7배나 큰 거대한 화물선 같은 거죠. 아, 묵묵히 가는 화물선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대만보다 2배 정도 규모가 크니까 중형 함선쯤 되고요. 반면에 대만은 크기는 가장 작지만 기동력이 엄청 뛰어난 쾌속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와, 아주 시의적절한 비유입니다. 배의 크기 자체는 우리가 대만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엔진을 돌려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 그러니까 국민 1인당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능력에서는 크죠? 대만이라는 쾌속정이 우리 함선을 제치고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 현상이군요. 정확합니다. 거대한 화물선인 일본은 속도는 느리지만 무거운 짐을 싣고 자기만의 항로를 가고 있는 셈이고요. 근데 배의 덩치도 꽤 크고 엔진도 나름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중형 함선의 승무원들만 유독 식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파헤쳐야 할 핵심입니다.
대만 쾌속정이나 일본 화물선 선원들보다 유독 우리의 삶이 팍팍하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 그 경제의 구조적인 밑그림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죠. 네, 구조적 원인이 대체 뭡니까? 승무원들이 배를 곪는 첫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유동성 낮음이라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유동성이란 건 가게가 가진 자산을 현금으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를 뜻하거든요. 유동성. 이거 정말 와닿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집 상황을 보면 마치 거실 한가운데에 모셔둔 100억 원짜리 거대한 황금 불상이 있는 것과 비슷해요. 황금불상이요? 이거 재밌는데요? 서류상으로 우리 가족은 100억대 자산가잖아요. 엄청난 부자죠. 하지만 당장 오늘 저녁에 쌀을 사야 하거나 내일 아이 학원비를 결제해야 할 때 그 불상의 금가루를 긁어내거나 손가락을 떼어내서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현금화가 안 되니까요. 자산 가치는 높은데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상황. 이게 지금 우리 가게의 현실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황금불상 비유가 현재 한국 가계의 재무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무려 70%에서 80%가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 즉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묶여 있거든요. 아, 서류 떼어보면 수억 원대 자산가지만 당장 융통할 현금이 없으니 생활비가 모자라 허덕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 우리와 경제 규모를 다투는 일본과 대만은 이 자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나라들 거실에는 황금불상이 없나요? 어떻게 다르길래 그들은 우리보다 여유롭다고 느끼는 거죠?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자산 가치 하락의 뼈아픈 경험이 국민들 심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언제나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배운 거죠. 아, 학습 효과가 엄청나게 컸겠네요. 네.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산을 언제든 편의점 기계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체크카드처럼 현금과 안전한 금융자산 위주로 보유하는 성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당장의 생활에 필요한 유동성을 넉넉히 쥐고 있는 겁니다. 체크카드처럼요? 그럼 대만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대만 사람들도 은근히 부동산 좋아한다고 들었는데요. 물론 대만도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만 자산 구조의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대만 가계자산의 상당 부분은 TSMC와 같은 자국의 글로벌 기업 주식에 투자되어 있어요. 주식은 뭐 부동산보다 현금화하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대만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금으로 꾸준히 돌려주는 문화가 강하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아, 가만히 황금불상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매 분기마다 통장으로 현금이 꽂히는 생산적 자산을 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배당금을 받으면 그걸로 밥을 사 먹고 물건을 사니까 내수 경제가 돌아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우리 돈은 콘크리트에 갇혀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일본은 체크카드를 긁고 있고 대만은 주식 배당금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있었군요. 뼈 아프지만 현실이죠. 이렇게 묶여있는 자산 구조가 첫 번째 이유라면 그 다음 원인은 무엇입니까? 뉴스 보면 우리 수출 기업들은 연일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는데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 질문이 바로 두 번째 구조적 문제와 직결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 부문과 내수 부문이 완전히 따로 노는 현상, 즉 낙수 효과의 실종을 겪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요? 네, 낙수 효과는 컵을 피라미드처럼 쌓아놓고 맨 위에 컵에 물을 부으면 흘러 넘쳐서 아래 컵들까지 채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 윗물이 넘쳐야 아랫물이 젖는다는 거네요. 맞아요. 과거에는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이 하청업체와 직원들에게 흘러가면서 내수 전체가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물줄기가 딱 끊겼다는 거군요. 제 생각에는 지금 경제 상황이 마치 장남 하나가 집안 전체를 억지로 끌고 가는 가족의 모습 같아요. 오, 장남이요? 네, 장남이 반도체 대기업에 다녀서 연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5명의 평균 소득을 계산해보면 꽤 부유해 보여요. 평균의 함정이 또 나오네요. 그렇죠. 하지만 막상 나머지 동생 4명은 다니던 중소기업이 문을 닫거나 자영업 장사가 안 돼서 다 실직 상태인 겁니다. 장남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동생들의 텅 빈 지갑이 저절로 채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와, 경제 이극화 현상을 아주 잘 포착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출,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실적 발표 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문제는 이 첨단 산업들이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예전 70, 80년대 제조업처럼 수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노동 집약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서 새 공장을 지어도 정작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는 거죠.
장남을 로봇과 시스템으로 돈을 버니까 굳이 동생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고 동생들이 주로 일하던 골목 상권이나 건설 현장은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거군요. 네, 게다가 우리 경제에서 서민들의 핏줄 역할을 하던 건설 경기마저 꽁꽁 얼어붙어 있으니까요. 평균 지표는 올라가도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없는 이유가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진짜 이 구조적 균열이 생각보다 깊네요. 여기에 이어서 우리의 체력을 갉아먹는 또 다른 무서운 문제가 있죠. 네, 세 번째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파급력의 크기는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바로 인구 절벽으로 인한 경제의 기초대사량 저하입니다. 기초 대사량이요? 국가가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체력을 말하죠. 아까 일본이 1인당 GDP에서 우리에게 밀리게 된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초대사량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미 전체 인구의 3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거든요. 일할 청년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니까 국가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건 아주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쵸. 활력이 예전 같지 않겠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 한국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우리에게 훨씬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군요. 어떻게 다른가요? 일본도 고령화로 고생하고 우리도 고령화로 고생하는 건 뭐 매한가지 아닙니까? 속도와 준비 상태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서서히 나이가 든 은퇴한 할아버지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은퇴한 할아버지요? 젊은 시절 모아둔 돈을 해외 자산에 넉넉히 투자해둬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두었거든요. 대비가 되어 있다는 거네요. 반면 한국은 출산율은 세계 최저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보다 훨씬 가파른 절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우리는 모아둔 돈이 모두 앞서 말한 콘크리트 아파트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거 들을수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당장 내일 일하러 나갈 힘은 뚝뚝 떨어져 가는데 모아둔 현금은 없고 덩치 큰 집 한 채만 덜렁 안고 있는 아픈 중장년의 모습이네요. 네, 아주 정확하고 뼈아픈 비유입니다. 은퇴한 할아버지는 시스템이 주는 연금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이 아픈 몸으로 부양의 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노동력 투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한 첨단 IT 국가로 포장되어 있을지 몰라도 국가 경제의 내부 체력은 급속도로 고갈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산은 옴짝달싹 못하게 집에 묶여 있고 돈은 소수의 첨단 수출 산업에만 집중되고 기초 체력마저 고갈되고 있다니 진짜 숨이 막혀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고 안심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수학적 착시가 하나 더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바로 환율의 착시입니다. 환율은 서로 다른 나라의 돈을 교환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글로벌 통계에서 1인당 GDP는 무조건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해서 비교하거든요. 달러 기준이요. 여기서 아주 강력한 렌즈 혹은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걸 줄자로 비유해보자면 고무줄로 만든 줄자로 각 나라의 키를 잰 거네요. 고무줄을 얼마나 팽팽하게 당기느냐에 따라서 키가 다르게 측정되는 것처럼 말이죠. 완벽한 설명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했고 그 결과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엔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고무줄이 늘어난 거군요. 그렇죠. 일본의 GDP가 낮게 나온 건 일본 경제 자체가 쪼그라든 탓도 있지만 이 고무줄이 너무 늘어나서 달러로 환산할 때 값이 작게 나온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반대로 대만 달러는 글로벌 AI 반도체 열풍 속에서 막대한 자금이 몰려들며 화폐 가치가 강세를 보였고요. 환율이라는 고무줄 줄자가 일본의 키는 작게 재고 대만의 키는 조금 더 크게 재도록 만들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일본 엔화가 다시 정상화된다면 이 순위는 언제든지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다고 자축하는 이 타이틀은 튼튼한 바위가 아니라 변동성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결과일 수 있어요. 환율이 요동치면 순위표는 당장 내일이라도 바뀔 수 있는 대단히 불안정한 구조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와, 여기까지 짚어보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이 명확해집니다. 화려한 1인당 GDP 수식어는 무거운 통굽 구두를 신고 환율이라는 색안경을 낀 채 달리고 있는 마라톤의 결과였네요. 네, 아주 위태로운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계속 이 상태로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방향을 내다봐야 할 텐데요.
이 혹독한 레이스의 다음 구간은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앞으로 전개될 미래는 우리가 어떤 구조적 개혁을 해내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희망적인 방향인 K-밸류업 성공 시나리오입니다. K-밸류업이요. 정부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고 추진하는 그 정책 말씀이군요. 네, 앞서 대만 국민들이 자국 주식에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서 부를 늘렸다는 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경제도 부동산에만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 막대한 가계 자금의 물꼬를 터서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아, 돈이 도는 구조를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존중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병이 해소된다면 우리가 강점을 가진 AI 반도체 열풍을 타고 대만을 다시 재역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와, 꽉 막혀있던 혈관에 피가 다시 돌게 만드는 시나리오네요. 집안일에만 묶여있던 우등생이 드디어 세상에 나가서 가치를 인정받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부동산 늪과 장기 저성장 고착화 시나리오입니다. 에이, 이름부터 너무 답답하네요. 지금처럼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소비를 짓누르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이자 내느라 밥 먹을 돈도 줄이는 상황이요. 네, 사람들이 지갑을 안전히 닫아버리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일자리를 줄이는 끔찍한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시간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면서 껍데기뿐인 선진국이 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상상만 해도 진짜 숨 막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아까 말한 인구 문제랑 직결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냉혹하고 직면할 확률이 높은 수축사회로의 진입 시나리오입니다. 인구 절벽이 본격적으로 체감되는 시점이 오면 세금을 내고 경제를 돌리는 청년 인구보다 연금과 의료 등 부양을 받아야 하는 고령 인구가 훨씬 많아지는 임계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아, 버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순간이요. 이렇게 되면 국가 예산은 성장이 아니라 유지 보수에 급속히 소진됩니다. 사회의 키워드가 발전에서 생존으로 바뀌고 계층 간 극심한 양극화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미래가 없네요. 이런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생존을 도모하려면 어떤 나침판을 쥐고 있어야 할까요? 당장 확인해야 할 지표들이 있습니까? 네, 개인 단위에서 반드시 유심히 체크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 환율의 방향성을 주시하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수익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는 우리 지갑에서 몰래 돈을 빼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과 같습니다. 환율이라는 고무줄 줄자가 어떻게 튀는지 잘 보라는 거군요. 둘째, 내수 소비 지표, 특히 가계의 가처분 소득 추이를 살피셔야 합니다. 가처분 소득이요? 네, 신문에서 아무리 수출이 최대라고 떠들어도 우리 가계가 빚 갚고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진짜 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경제의 기초 체력은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아, 그 거실의 황금 불상이요? 그렇습니다. 나의 부가 여전히 이자도 배당도 주지 않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쏠려 있는지 아니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돈을 벌어다주는 생산적인 금융자산으로 분산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복잡한 이야기들의 핵심을 세 줄로 명확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통계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부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의 대부분이 유동성 없는 부동산에 묶여 있어 체감하면 삶의 질은 여전히 낮다. 정확합니다. 둘째, 반도체 등 특정 수출 산업만 날아가고 내수는 바닥으로 주저앉은 경제 이극화 현상이 부의 낙수 효과를 철저히 막고 있다. 네, 장남 혼자 멱살 잡고 가는 구조죠. 셋째, 초고령화와 환율 변동성이라는 시한폭탄 속에서 근본적인 자산 구조의 개혁 없이는 지표 역전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복잡한 현상을 꿰뚫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결국 차가운 통계 숫자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현실과 거대한 구조를 읽어내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쵸.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오늘 당장 여러분의 자산을 동북아 3국의 경제 시스템 중 한 곳으로 완전히 옮길 수 있는 마법의 버튼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나라의 구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와, 이거 진짜 고민되는데요. 화려한 통계의 한국인가요? 현금의 일본인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배당금이 통장에 꽂히는 대만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이 곧 앞으로 자산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진짜 생각 많아지게 하는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복잡한 경제를 꿰뚫어보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